서방 국가들과 소련의 전승일은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연합국은 1945년 5월 8일로 기념하고 있지만 구소련 국가들의 경우 1945년 5월 9일이 공식 기념일이죠. 아니, 독일이 항복한 날짜는 같을 텐데 왜 다르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2차 세계대전 당시 패전이 짙어진 독일군은 결국 연합군 사령부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베를린을 점령했던 소련이었습니다. 2천만 명이 넘어가는 사망자의 발생과 베를린을 점령했던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묘하게 열이받는 상황이었죠. 결국은 스탈린의 요구대로 베를린에 있는 소련군 사령부에서 독일군 총사령관인 윌헬름 카이테리 항복문서에 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소련의 주코프 장군 눈앞에서 말이죠. 모스크바의 시차로 보게 된다면 소련의 입장에서는 독일에게 항복을 받은 날짜가 5월 9일, 바로 이날이 전승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의 승전 기념일은 각자 다른 날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소련군 저격병 때문에 반사경 조준대를 제작하여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의 저격수들은 독일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전쟁 초기에는 승승장구했던 터라 딱히 필요는 없었지만 점차 방어전이 많아지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했던 반사경 조준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신기한 사실은 판처파스트용 반사경 조준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선이 밀리면 밀릴수록 주문량은 많아졌지만 연합국의 끝없는 전략 폭격으로 인하여 대량 생산을 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소련군의 발빠른 진격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해보기도 전에 독일은 항복해버립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기쁘게 말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총리였던 체인벌린이 위넨 회담을 끝내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했던 말입니다. 히틀러는 민족 자결주의를 이유로 수데텔란트 합병을 주장했고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체코슬로바키아에게 압력을 넣어 독일에게 땅을 주도록 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었죠. 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니 눈물 머금고 요새와 군사시설이 가득한 국경지대의 땅을 독일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런던과 파리로 돌아갔던 영국, 프랑스 총리는 전쟁을 막았다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이제는 안심하고 푹 자라며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1차 세계대전에 승리했던 그 순간처럼 말이죠. 여기서 웃긴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막았다고 너무나 기뻐하자 히틀러가 분노를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조약을 통해서 이득을 본 건 독일인데 다른 국가들이 기뻐하고 있으니 히틀러의 기분이 묘했겠죠. 결국 6개월이 지나자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해버립니다. 소련군은 군견을 이용하여 독일군의 전차를 파괴하려고 했었습니다. 독서전 초기에 독일군의 전차는 소련군에게 아주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군견에다가 폭탄 가방을 매달아서 독일군 전차로 보낸 다음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탄을 원격으로 터뜨릴 수도 없었고 스위치가 전차에 걸리면 터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군견을 훈련시킬 때도 소련군 전차를 연습용 표적으로 훈련하다 보니 군견들이 소련군 전차로 달려와 폭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군견들이 소련군 막사로 달려오는 경우도 있었죠. 독일의 V1V2 로켓은 연합국에게 아주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탄을 탑재하고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로켓들은 영국의 주요 도시들을 타격했고 물질적인 피해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피해도 크게 주었습니다. 다만 낮은 명중률과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오히려 전투기나 탱크를 생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력 손실 없이 간편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은 독일군에게 매력적이었고 종전 직전까지 알뜰하게 사용됩니다. V2 로켓의 경우 시속 5760km에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고 요격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런던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죠. 그리고 이러한 로켓을 개발했던 베르너 폰 브라운은 전쟁이 끝나고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아폴로 계획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당시 최강이라 불리던 프랑스의 마지노선은 허점이 많았습니다. 1936년도에도 마지노선은 아직까지 건설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병역과 장비의 배치도 허술한 상황이었고 160억 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그것도 부족하여 병사들이 마지노선 건설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벨기에의 국경에는 마지노선을 연장하여 건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독일이 공격한다고 했을 때 일부러 벨기에 쪽으로 경유해서 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물론 벨기에의 반대도 큰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독일이 벨기에를 통해서 진격한다면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충분히 막을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노선에는 프랑스군의 3분의 1이 배치된 상태였는데 오히려 독일군은 마지노선 국경에 아주 적은 숫자의 부대만을 배치합니다. 그것도 B급으로 말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군사적으로 끝없이 발전했지만 프랑스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1차 세계대전 속에 머물러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프랑스는 독일이 아르덴 숲을 돌파하면서 간단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독일에서도 일본처럼 자살 특공대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V1 로켓을 개조하여 조종사를 탑승시킨 후에 적에게 보내자는 주장이었죠. 이런 의견을 들은 히틀러는 놀랍게도 독일의 부족한 인적 자원을 그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다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거듭된 요청으로 결국에는 V1 로켓의 개조와 테스트를 명령합니다. 얼마 후 초기 모델을 완성하여 테스트를 하였지만 너무나 불안정한 나머지 이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말죠. 만약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V1 로켓을 활용한 자살 특공대를 사용했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